자, 오늘 이제 행정법 총론 소송 마무리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재로 보면은 785쪽까지 한 것 같은데 785쪽. 그래서 뭐 공부했어?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 항고소송의 대상, 대상에 대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뭐죠? 처분 등. 이걸 이거로 처분하고 뭘 말해? 행정심판 청구했다가 판정 나오면 재결, 이게 소송 대상이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하고 재결은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거나 또는 법률에서 따로 원래의 처분 받고 재결 갖고 소송해라 이렇게 규정이 있는 경우만 재결을 예외적으로 소송 대상으로 삼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부작위를 소송 대상으로 삼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요 소송 대상 공부하면서 그러면 판례에서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이냐 아니냐 그 판결한 사람들 다 암기해야 된다 그랬어,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786쪽에 소의 변경이라는 주제. 우리가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의 변경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했는데 논리는 똑같은 거야. 응? 그러니까 소의 변경이 뭐겠어? 국민이 무슨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 소송 다른 종류로 바꿀래요. 그죠? 또 뭐야? 내가 이러이러한 거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위법이라는 이유를 다른 걸로 바꿀래요. 응? 소송 내놓고 바꾸는 거야. 응? 그걸 소의 변경이라 그래. 그래서 그 의의에서 동그라미 1번 읽어보자. 동그라미 1번은 소의 변경이란 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원고가 심판 대상인, 즉 그러니까 판정에 따라 청구한 대상인 청구사항의 일부나 절부를 변경하는 걸 말한다. 뭐 특별한 건 없어. 그 정도 하고, 다만 단순한 공격 방어 방법을 변경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소의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본다. 얘는 교환적 변경이라는 거와 추가적 변경이라는 게 있다. 그죠? 이렇게 두 정도. 그리고 이런 제도는 소의 변경이라는 제도는 소송의 경제성, 효과성, 그죠? 효과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이걸 한번 짐작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처분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위법이라고 소송했다가 바꾸고 싶은데 뭐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위법 주장에 소송했다가 내가 평등원칙 위반으로 소송할 걸 잘못했다. 이렇게 되면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소송했던 건 나 안 할래 하고 취하하고 다시 또 처음부터 똑같은 처분에 대해서 평등원칙 위반으로 소송 제기. 그럼 뭐 괜히 쓸데없이 시간만 지연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에 소송 냈을 때 원래의 처분을 갖고 다투는 이상 비례원칙 위반으로 주장했던 걸 평등원칙 위반으로 바꿔서 판결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함으로써 소송의 경제성, 효과적 권리구제 보호를 위해서 인정된다 그랬죠. 그 정도로 그렇게 읽어보고, 여러분들 여기서 제목 옆에다가 있잖아요. 소의 변경은 자, 이런 거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봐. 국민이 어떤 처분, 자기한테 행해진 영업정지 처분 이러이러한 이유로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는데 법원이 야, 그거 재판 안 하고 딴 거 재판해 줄게. 그리고 너 위법이란 이유 말고 다른 이유로 위법인지 아닌지 판결해 줄게. 법원이 마음대로 직권으로 소송 대상도 바꾸고 위법이라는 이유도 바꾸고 막 바꿀 수 있을까? 바꿔서 재판해 줄까?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이제 앞서 배운 용어로 처분권주의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거야. 법원은 어떻게 돼? 당사자가 판정해달라고 청구한 거 갖고 판정해야 되고, 청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위법인가 아닌가 판정을 해야지. 청구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법원이 야, 우리가 마음대로 이거 판정해 줄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소의 변경은 신청,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만,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야. 원고가 나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게 신청이 있어야지. 예서만 해야지. 법원이 직권으로,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바꾼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직권으로는 소외 변경이란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심치 않게 돼요. 응? 요 말이 들어가면 틀리는 거야. 소외 변경은 신청을 받아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이거 안 돼. 요거 직권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요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외 변경으로 논의되는 거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 소외 종류를 바꿀 수 있대. 그러니까 소송 종류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항고 소송을 공부하고 있는데 항고 소송이면 어떻게 돼? 이 영업정지 처분 나는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라고 생각하니 무효로 판결해달라.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 냈어. 그랬다가 야 이거 아무래도 위법은 있긴 있는데 무효일 정도의 위법은 아닐 것 같다. 그럼 뭐로 바꿔?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 바꿀래요. 이게 무효 확인 소송을 취소송으로 바꿀 수 있어. 그지? 또 반대도 되고. 그래서 항고 소송이 세 가지 있잖아. 취소 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것도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어떤 거부 처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행정기관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로 봐서 부작위라고 보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응? 그 거부 처분 취소를 냈구나. 내가 잘못 냈네. 소송 종류를 바꿔야 되겠다. 거부 처분 취소송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변경할래. 이런 게 이제 소 종류를 변경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1번. 자, 법원은 그러니까 국민이 애초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뭐야? 그거를 두 번째 줄 당사자 소송으로 바꾸거나 또는 다른 항고 소송, 무효 확인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자 여기 밑줄 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이런 말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어떠한 처분, 그러니까 소송 대상으로 삼았던 원래의 처분 갖고 싸워야지. 원래의 처분이 아닌 걸 다른 처분 갖고 또 다시 청구하면 그거는 전혀 별개의 소송이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원래 뭐 시장이 나한테 행한 원래 영업정지 처분 이건 이제 그대로 놔둔 채 다만 소송의 종류를 바꾸거나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청구하는 이유를 바꾸거나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것만 가능. 그래서 자, 요 셋째 줄에 핵심이 있다. 조건이 뭐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지? 그러니까 원래 청구 대상으로 삼았던 처분 그대로 그걸 갖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셋째 줄에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까지. 그때까지만 법원에다가 나 바꾸겠다, 소송 종류 바꾸겠다 이게 가능한 거야. 사실심은 2심까지지? 응? 2심 끝날 때까지 2심 판결이 있기 전까지 나 소송 종류 변경할래요 하고 셋째 줄 끝에 원고가 신청을 해야 돼. 여기서 이게 아까 말한 법원이 직권으로는 절대 못하는 거야. 신청을 받아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이 신청을 받고 그래 너 소송 종류 이렇게 바꾸고 싶다고 변경을 허가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셋째 줄에 핵심이 있어요. 자, 청구의 조건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두 번째 시간적으로는 2심까지.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심까지니까 우리가 사실심이 아니라 대법원 올라가는 걸 상고심이라고 하다고. 대법원 우리가 이제 용어를 쓰면 우리가 3심제로 재판하는데 대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을 대법원 재판을 상고심이라고도 부르고 이것도 법률심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사실심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심하고 대비되는 용어가 법률심이야. 이게 왜 이런 용어를 쓰냐면 여러분 대법원은 이제 1심 재판하고 2심 재판 이렇게 해서 2심 재판에 승복 못한다고 대법원에 올라가잖아. 대법원은 뭐만 심사하는지 알아? 이 말하면 고등법원이 재판을 잘못한 게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게 법을 잘못 해석하고 법을 잘못 적용하고 재판을 잘못한 게 있나 없나 이것만 심사해요. 그러니까 당사자 주장이 맞고 틀리고 뭐 이런 거는 원래 대법원이 심사하는 게 아니야. 하급법원이 재판을 제대로 했나 법대로 요거만 따져서 하급법원이
법대로 재판을 제대로 했네? 그러면 뭐야? 고등법원의 판결 문제 없다. 그리고 이제 그냥 끝내는 거라고. 응? 그래서 2심까지의 재판하고 대법원 재판은 좀 성격이 달라요. 응? 그래서 대법원은 하급법원이 법대로 재판을 제대로 진행했나 이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법률심이라고 써요. 응?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야? 이 대법원 재판, 이 대법원 올라가서는 나 소송 종류 바꿀래요.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바꿀래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2심까지에서만 그걸 변경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셋째 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바꿀 수 있는 소송 종류. 원고가 애초에 취소해달라 소송했다가 뭐로 바꿀 수 있어? 무효 확인 소송으로 바꿀래요. 나 거부처분이라고 있다고 생각해서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했다가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바꿀래요. 그러니까 항고소송 세 종류 간에 바꿀 수 있어 다. 어떤 소송을 냈다가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고소송 세 가지가 있고 또 뭐 있어? 행정소송에 당사자 소송이라고 있잖아. 항고소송인 취소송을 제기했다가 나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으로 바꿀래요.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해. 그러니까 행정소송 종류끼리 다 바꿀 수 있어. 응? 그래서 자 첫째 줄에 항고소송 상호간에 변경할 수도 있고, 응?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무효확인 소송으로, 취소송을 제기했다가 부작위법 확인 소송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또 뭐야?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 사이에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송을 제기했다 당사소송으로, 반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했다 취소송으로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또 둘째 줄에 보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응? 세 가지 유형이 다 되는 거지? 응? 네, 그렇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세 가지.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 읽어볼까? 자 그러면 소송 종류를 변경해야겠다는 신청을 원고로부터 받은 법원은 이제 심사에서 이 허가를 할지를 결정을 할 텐데, 법원이 소송 종류 변경하는 허가 결정을 내릴 때는 이제 경우에 따라 뭐가 다를 수 있어? 피고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소송 종류 중에 자 취소 소송을 포함한 항고 소송을 뭐로 바꿀 때? 당사자 소송으로 이렇게 소송 종류를 변경하겠다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들 원래 취소 소송, 항고 소송의 피고는 누구라고 배웠지? 취소소송, 항고소송의 소송 대상은 처분이고, 처분을 한 처분 행정청이 피고잖아. 행정청. 근데 당사자소송이랑은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았지만, 당사자소송은 그 처분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나 지자체가 피고가 돼요. 피고가 좀 달라요. 응?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취소소송 같은 항고소송을 제기했다가 당사소송으로 변경할 때는 피고가 달라져야 돼. 그렇지? 이렇게 피고가 달라지는 소송도 있어. 응? 마찬가지로 취소송을 제기했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것도 국가나 지자체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얘네 둘 다. 응? 그래서 피고가 달라지는 소송 종류 변경이 있게 되면 둘째 줄에 뭐래? 법원은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응? 응. 뭐 3번은 읽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4번. 법원이 소송 변경과 관련된 허가 결정을 내리면 뭐야? 피고가 바뀌었을 때 새로 변경된 소송의 피고나 변경되기 전의 예전의 피고는 그 법원의 허가 결정에 승복 못한다 하면 상급법원에다가 다시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데 그런 걸 항고라 그럽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 즉시라는 말은 한 7일인가 10일 정도 내에 다시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읽고 지나가세요. 네. 뭐 그 정도 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5번이 중요해요. 5항. 자, 법원이 무슨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소송 변경, 소송 종류를 변경하는 허가 결정을 내려주게 되면 어떻게 된 거로 봐?
종전에 제기했던 소송은 쉬어야 되고, 응? 변경된 소송이 언제부터 제기된 거로 봐? 종전의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그죠? 그래서 5항의 키워드 끝에 종전의 소를 제기한 때부터. 요게 키워드. 요걸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무슨 말로 바꿀까? 그냥 처음부터 변경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야. 응? 그래서 거기에 종전의 소를 제기한 때부터 요게 중요한데 그걸 다른 말로 바꿔서 처음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 문제 출제는 어떻게 내는지 알아? 그러면 거기다가 법원이 뭐야? 소변경 허가 결정. 그러니까 소송 종류 바꾸겠다는 신청을 받고 소송 종류 변경하는 허가 결정 한 때부터 변경된 소송을 제기한 거로 본다. 이렇게 되면 X지. 응? 법원이 신청을 받아 소변경 허가 결정을 내려주면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부터 변경된 소송 제기한 거로 간주하고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은 또 읽어보자. 무슨 말이냐면 소송 종류를 변경함에 있어 새로운 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지켰느냐 여부는 변경되기 전 처음에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응? 특히 이제 요거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자, 여러분 우리가 항고 소송 중에 자 어떤 처분이 있고 이 처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처분이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으니까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응? 처음에는. 그런데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때는 소송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소송할 때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뭐 처분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런 거 기간 제한 없어요. 응? 그래서 아무 때나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해도 돼. 그런데 얘가 뭐로 변경해? 무효 확인 소송 말고 자, 저 원래의 처분이 위법 정도가 취소 사유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변경 신청을 한 거야. 응? 변경 신청, 변경을 해. 그러면 이 취소 소송으로 이게 변경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게 허용되려면 취소 소송은 뭐가 있어? 소송 제기간 제한이 있어. 바로 처분이 있으면 안 나올부터 90일 안에. 그러면 이 취소소송으로 변경을 허용하려면 기간을 따져본다고 법원이. 이거 언제 처음에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던 시점 이때가 자 보자. 원래 처분이 있었고 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이미 90일이 지났다. 경과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90일 경과했어도 무효 확인 소송은 받아주지만 응? 만약에 얘가 90일 지난 시점에서 취소송을 제기했다면 뭐가 돼? 소송 요건을 못 갖춘 거에 대해서 취소송은 각하돼요. 응? 그러면 뒤에 이제 처음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 취소송으로 변경할래 이렇게 되면 이거 변경 허용할지 결정할 때 이거 시간 취소송으로 변경 요 때를 기준 삼지 않고 요 때를 보는 거야. 변경되기 전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게 원래 취소송을 제기할 때 지켜야 될 기간 내에 처음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냐. 그럼 봤더니 지금 90일 지나서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잖아. 그러면 취소송 제기 이거 변경 허용해 안 해? 변경 허용 안 해? 응? 그죠? 만약에 이게 처음에 무효 확인 소송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에 신청했으면 경과 전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 취소송으로 변경할래요. 그러면 원래 이 취소송을 90일 경과 전에 제기한 것처럼 봐주기 때문에 이때는 변경을 허용해주고 이 말이야.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기준을 잡지 않으면 소송하는 국민이 꼼수를 펴. 얘는 상대방 국민은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데 90일이 지났네? 그러면 처음부터 취소송을 제기하면 안 받아줄 거다. 그러니까 소송 제기간 제한이 없는 무효 확인 소송을 먼저 내봐야지. 응?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을 딱 제기해. 이건 기간 제한 없으니까 받아준단 말이에요, 법원이. 그래 놓고 나서 나 취소송으로 바꿀래요. 이걸 그냥
제한 없이 받아주면 결국 취소송 제기하는 기간 이미 지나 버렸는데 나중에 소변경을 통해서 취소송 제기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잖아. 이런 걸 막아야 되니까, 그지? 예, 그래서 그 동그라미 6번의 뜻 알겠지? 소송 종류를 변경을 해줄 때 변경되는 새로운 소송 이거 기간 내에 제기했느냐 이거 따지는 건 변경하기 전에 종전의 소송을 제기한 게 이 새로운 소송 제기하는데 필요한 기간 내에 제기했는지 이걸 기준 따진다. 그지? 요거 6번 또 중요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한편 자 지금 소송 종류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또 쌍가루 3번 처분 변경이랑 소외 변경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응? 처분 변경이란 소외 변경. 자 동그라미 1번 이거 보자.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송이 제기되고 난 후에 변경을 한 때. 자, 요 말 뜻 이해해보자. 응? 요 말 뜻 이해하면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시장이 A라는 사람에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 응? 처음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 그래서 A가 이제 말하자면 90일 이내 90일 이내에 이거 취소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했어. 그리고 적법하게 제기한 거야. 응? 제기를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시장이 소송이 들어가고 나니까 약간 야 이거 우리가 질 것도 같은데 6개월 영업정지가 너무 위반 정도에 비해서 과하다. 여기서 질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할까? 소송 제기된 후에 야 이때 와서 뭐 하냐면 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5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영업정지 처분으로 5개월 정지 처분으로 변경을 시켜버려. 그러면 이때 자 이렇게 되면 이 5개월 영업정지로 변경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A가 원래 받았고 소송 대상으로 삼았던 처분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잖아. 근데 그걸 소송이 제기된 후에 시장이 변경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 시장이 변경한 처분이란 건 원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없애버린 거랑 마찬가지야. 응? 그지? 없애버렸다고도 없애버렸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지?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A가 소송 대상으로 삼았던 건 소멸된 버린 거야. 그리고 새로이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돼버린 거지. 그지?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돼? 5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자기는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러면 얘는 상대방 A는 시장이 새로 한 5개월 영업정지 처분에서 처음부터 다시 또 소송을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열받잖아. 그래가지고 5개월 영업정지 처분에서 또 소송을 냈더니 만약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또 시장이 소송 제기되는 후에 5개월도 센 것 같은데 4개월로 또 변경? 근데 상대방은 또 4개월도 과하다 그러면 또 다시 5개월 영업정지 처분 소송 냈던 건 이제 대상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또 4개월 정지가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 응?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자 원래 6개월 영업정지 처분 과하다 취소 소송했는데 행정청이 소제기 후에 싹 이렇게 변경해버리면 상대방 어떻게 해? 그럼 나도 원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서 소송 냈던 걸 처음부터 뭐한 거로 친다. 5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 냈던 걸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럼 법원에 신청하는 거지. 그럼 법원이 그래. 그 처음에 6개월 정지 처분 대상으로 소송했던 걸 5개월 정지 처분 대상으로 취소해달라고 소송한 거로 바꾸는 거 허용한다. 그래갖고 그대로 진행하는 거야. 응? 이렇게 해서 국민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거지. 그지? 그래서 읽어보자. 법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소송 대상이 된 처분을 소송이 제기되고 난 후에 변경을 해버렸을 때는 행정청이 처분의 변경이 있다는 걸, 즉 5개월 영업정지로 변경했다는 걸 원고가 안 날로부터 60일 안에 이렇게 나 변경시킨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낸 거로 바꿔주세요. 응? 신청을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
허가할 수 있다. 그죠? 응? 그래서 여기는 동그라미 1번 중요하고 어떻게 돼? 거기 처분의 변경이 있으면 앞날로부터 60일 요거 숫자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했다는 걸 원고가 앞날부터 60일 안에 그리고 법원에 이제 신청을 해야지. 그러니까 변경시킨 처분에 맞춰서 나도 소송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숫자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이거는 이런 처분을 이렇게 원래 처분이 있었던 걸 소송이 제기된 후에 다른 처분으로 행정청이 변경할 때를 전제로 하는 거야. 따라서 동그라미 2번에 중요한 건 첫째 끝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게 중요한 키워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두 번째 줄 처분 변경에 따른 소외 변경이란 이 제도 내지 이 논리가 적용될 수 없어. 응? 왜 그래? 자, 이게 처분 변경에 따른 소외 변경이란 행정청이 원래 무슨 처분을 했고 소송이 제기된 후에 다른 처분으로 이렇게 변경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애초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뭐야? 아무런 처분이 없어. 신청을 받고 행정청이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확인해달라고 소송했는데 그러면 이런 거지. A가 예를 들어서 A가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고 행정기관이 아무 응답을 안 하고 부작위.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 위법 확인 소송. 그랬더니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하고 났더니 소송 제기한 이후에 행정청이 우리가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판결 내릴 것 같은데 소송이 질 것 같은데 이거 뭐라도 응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송 도중에 허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거부한다 하고 거부 처분을 내렸어요. 시장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맨 처음에는 부작위였는데 그지? 거부 처분으로 변경했잖아. 그럼 이게 아무 처분이 없는 건데 뭘 처분을 변경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겠어. 그죠? 이 경우는 처분 변경에 따른 소외 변경이란 논리는 있을 수 없고 이 경우는 상대방은 어떻게 돼? 아까 말한 대로 소송 종류를 바꾸면 되지. 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했던 걸 뭐로 바꿔? 거부 처분 취소소송 제기한 거로 변경하겠습니다. 그지? 이렇게 법원에 신청해서 소송 종류를 변경해서 원래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했을 때부터 거부 처분 취소소송 제기한 거로 간주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어떤 중요합니다. 2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애초에 변경시킬 처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한 거에 따라 나도 소송을 바꾸겠다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이라는 제도는 논리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다는 사실은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별건 없고 그러면 법원이 이제 이게 처분 변경에 따라 소변경 허가 내주면 변경되기 전에 처음부터 변경된 소송을 제기한 거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서 진행하는 거지. 그건 아까랑 똑같은 논리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4번은 변경된 청구는 행정심판을 안 거쳐도 행정심판 전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건 원래 종전의 소송을 제기할 때 법에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나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놓은 경우 그래서 상대방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냈는데 나중에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해버리면 또 그거에 맞춰서 행정심판을 또 거칠 필요는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정도로. 그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이야. 이 파트에서.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읽어보자.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 변경은 소외 변경. 읽어보자. 동그라미 1번.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 변론 종결 때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 그죠? 이거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뭐 이런 걸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이것도 사시신 변론 종결시까지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예전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변경이 있을 때, 요거는 동그라미 2번에 밑줄 앞에 뭐 있어? 청구 취지 변경. 응? 요게 중요해요. 청구하는 취지를 변경을 해서 소변경이 된 거로 인정이 될 때는, 자, 새로운 소송은, 첫째 그대 새로운 소송은 언제부터 제기한 거로 봐? 새로운 소송은, 응? 두 번째 그대 소송 변경이 있은 때를, 응? 기준으로 이게 적법하게 변경된 건가? 응? 그 소송 기간을 준수했는가는 소변경, 정확히 말하면 소변경 신청을 지금 소변경 신청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그렇게 다릅니다. 청구하는 취지를 변경한 경우, 그래서 소변경이 허용할 때는 새로운 소송은 소송기간 지켰느냐 따질 때는 소변경 신청이 행해지 시점, 그때를 기준으로 적법한 기간 내에 변경을 하는 것인지, 응? 소변경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그 정도 하세요. 오케이. 자, 이 소변경 파트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정도 하고, 하여튼 소변경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원고가 신청이 돼야 되는 거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응?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항고소송 제기의 효과라고 있지?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가 행정심판 청구하면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 행정심판 청구했다 그래서 취소심판 청구했다 해서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나 집행 절차가 멈춰 안 멈춰? 안 멈추는 게 원칙, 그지? 다만 예외적으로 정지시키는 경우 있지. 똑같아. 소송 제기에도 뭐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복제소 금지는 뭐 문점도 없어. 응? 그냥 읽고 치는. 중복제소는 그 첫째 그대 당사자는 법원에 일단 소송 제기되어 있는 사건에서 또 똑같은 걸 또 중복해서 소송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고요. 자, 쌍가로 2번 뭐야? 소송도 소송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 부정지 원칙이죠. 그래서 취소 소송이나 무효 등 확인 소송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 집행 절차에 속해 영향을 주지 않는다. 행정심판하고 똑같잖아. 집행 부정지 원칙, 그죠? 그런데 뭐 이건 넘어가도 된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쌍가루 3번 예외적 집행정지. 응? 그래서 읽어보자. 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첫째 끝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그 소송 대상인 처분이나 재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자 밑줄 쳐주세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법원은 그 밑줄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여러분들 보통은 다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지. 신청받아서도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하지. 근데 아까 조금 아까 봤듯이 소변경하는 거는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특이한 거야. 응?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 집행, 절차 중에 전부나 일부를 정지 결정할 수 있다. 응? 자, 그러면 여기서 공부할 때 두 번째 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게 중요한 단어지? 그 왜 중요해? 우리가 행정심판법은 뭐라고 써놨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중대한 손해라고 써 있어요. 근데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해주려면 이거 멈춰놓지 않고 효력 같은 걸 멈춰놓지 않고 재판을 계속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소송에서 이길지라도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이제 정지해 놓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그 얘기했나? 우리 올해 수능 시험에서, 그지? 수능 시험에서 무슨 과학2인가? 그 시험 문제 그 출제 오류 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 학생들 소송 냈어요. 한국 뭐 교육평가원인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뭐 했어? 집행 정지해달라 신청했죠. 뭐 표현은 넓게 집행정지라고 하지만 그 정답 발표한 거 효력을 멈춰달라고 정지 신청했잖아. 그 법원이 어떻게 했어? 야, 이거 빨리 이거 안 멈춰놓고 그 재판 지르면 상대적으로 이 수능 지금 정답 발표하고 곧 입시 원서 제출하고 있는데 시간이 급박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먼저 정지 결정을 내는 거 다 정답을 일단 발표한 게 정답인지 그를 멈춰라. 그래갖고 수험생들한테 답안 예정된 날짜에 다 성적은 통지하면서 과학2 그거는 또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다며. 그 사람들을 답안지에는 과학2 성적이 공백인 상태로 다 배부가 됐지, 그지? 그리고 법원이 이 사안의 성격상 신속히 한 2주 만에 재판 끝났을 거야. 2주 만에 해가지고 결정 내렸잖아. 이거는 문제 출제 오류다. 정답이 없는 거로 봐야 된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또 그 이제 성적이 통지됐고, 그래서 이제 입시가 이제 끝났고 수시가 끝났고, 예. 오늘부터인가 원서 접수가 정시 원서 접수 또 뭐 시작이 되더라고. 자,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 다음에 셋째 줄 신청을 받아서도 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넷째 줄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이건 행정심판하고 똑같이 효력 정지할 수도 있고 집행을 정지시켜 놓을 수도 있고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그지? 그리고 또 일부를 정지할 수도 있고 전부를 정지할 수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넷째 주게 다만 효력을 정지하는 게 가장 강력한 거다. 효력을 정지시켜 놓으면 그 처분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 같은 임시 상태를 만드는 거야. 효력을 정지해 놓는 거야. 응? 그래서 효력 정지가 가장 강력해서 효력 정지까지 할 필요 없이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만 정지시켜 놓는 결정을 내려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한다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효력 정지까지 하는 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응? 이 두 줄도 되게 중요해요. 응?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봐. 자, A라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했어. 세금 언제까지 납부해라. 응? 근데 A가 세금 부과 처분 취소해달라 소송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이거 판결 나오기 전까지 세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 효력 정지해달라고 신청. 이거 신청받고 효력 정지 결정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효력 정지 결정까지 내려줄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려주면 세금 부과 조치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거야. 임시적으로 판결 나올 때까지. 응?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행정기관으로서는 세금 부과에서 세금 부과 목적이 달성되려면 상대방이 안 내고 있다고 가정해봐. 그럼 뭐 해야 돼? 세금 부과한 것만으로는 목적 달성 못하지. 뭐 있어야 돼? 얘 안 내고 있네? 뭐 해야 돼? 독촉하고, 그래도 안 내면 재산 압류 조치하고, 압류한 재산 경매로 팔아갖고 거기서 이제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이런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되잖아. 행정기관으로서는. 그냥 세금 부과한 것만으로는 목적이 달성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세금 부과만 나온 단계에서 상대방이 세금 부과 자체가 위법이다 취소하면 세금 부과의 효력을 일단 멈춰놓는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되지? 야, 시장 아니면 세무서장, 니네 행정기관은 이 세금 부과 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지 말고 기다려라. 판결 났다 그래요. 후속 조치를 못하게만 정지시키는 결정 내려도 상대방 어떻게 해요? 재산 압류 안 당하고, 그지? 경매 안 당하고, 그지? 그러잖아. 행정기관이 뭐 압류 못 들어오는 거잖아. 정지 결정, 집행 정지 이런 거에 절차 정지만 시켜놓으면.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뭐
세금 부과는 그대로 있지만 안 내고 있더라도 행정기관이 압류 및 경매 못 들어오니까 이 재판 진행해서 나중에 세금 부과는 위법이었다, 취소한다 이렇게 되면 뭐 아무런 불이익 없이 끝나는 거잖아. 굳이 이런 경우에 세금 부과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킨다 이런 효력 정지 결정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때는 뭐만 해도 돼? 행정기관은 후속 강제 집행 조치를 멈춰라 이것만 해줘도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여기다 언제까지 철거해라. 사실 철거 명령에 안 따르면 행정기관이 강제 철거를 해야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철거 명령 자체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는 없고 행정기관은 강제 철거하는 후속 절차를 정지하고 있어라 이러면 충분히 철거되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 그렇지? 바로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법조문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력 정지는 집행이나 절차만 정지해줘도 충분히 목적 달성 가능하다면 효력 정지까지 하면 안 된다. 응? 여기 되게 중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자, 동그라미 1번 적법한 본안 소송이 계속, 이거 밑줄 쳐야 돼요. 적법한 본안 소송이 계속되어 있을 것.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집행정지 뭐 이런 걸 내려주려면 이거에서 여러분 보자. 이게 본안 소송이라고 하는 거야. 세금 부과 처분 취소해달라. 예를 들면 이 소송이 제기돼야 그 다음에 취소를 제기하면서 우리가 폭넓게 말해서 집행을 정지해달라. 이게 이제 가능한 거지. 이거 취소 소송이라는 이 소송을 안 하고 그냥 집행만 정지해 주세요 하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 이것만 하는 건 안 돼.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 이런 뭔가 주된 소송이 있어야 돼. 이 몸통이 있어야 되고 몸통이 있어야 집행 정지는 그 몸통에 꼬리처럼 붙여질 수가 있는 거야. 응? 관계는 그래. 이거를 우리가 본안 소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 같은 본안 소송이 제기돼야 집행 정지 신청도 가능하다. 응? 그래서 근데 제일 빨리 집행 정지 신청하는 건 어느 때 할 수 있어?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취소 판결 내려질 때까지 정지시켜달라고 이걸 동시에 하는 거 제일 빨리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취소소송 제기 전에 집행 정지해달라는 신청만 할 수 있어 없어? 그거는 못하지. 제일 빨리 하는 거 동시에 같이 하는 거, 신청하는 거 법원에. 아니면 어떻게 해? 처음에는 취소해달라는 소송만, 본안 소송만 제기하고 있다가 안 되겠네 하고 나중에 법원에다 다시 추가로 집행 정지해달라고 추가로 신청할 수는 있어. 그래서 세 가지다. 취소 소송, 본안 소송 제기 전에 이거 안 하고 집행 정지해달라는 신청만은 안 된다. 최소한 두 가지 경우만 가능하다. 동시에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 정지 신청을 같이 법원에 합쳐서 청구하든가. 처음에는 본안 소송만, 취소 소송만 제기해 놓고 있다가 사실심 변론 끝나기 전에, 2심 끝나기 전에 집행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추가적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만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두 번째 끝에 집행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가장 빨리 하는 건 본안 소송 제기하면서 동시에 같이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거 중요해. 동시에 같이 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1번에 내가 얘기했지. 지금 무슨 예를 들었어. 이 취소소송 같은 본안 소송 제기가 있어야, 이게 몸통이 있어야 여기에 이 추가적으로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인 집행정지가 여기에 붙여질 수 있는 거다. 응? 그러면 자 논리가 어떻게 돼? 만약에 몸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꼬리에 해당하는 집행정지 신청이 존속되려면 이 몸통이 존속돼야 돼요. 따라서 A가 세금과 처분 취소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 같이 했어. 했는데 이 취소 제기가 요건 못 갖췄다 해서 각하 돼버리면 어떻게 돼? 각하 돼버리면 몸통이 사라졌어. 그러면 여기에 집행정지 결정 내려준 것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응?
그게 판례 1번이야. 그래서 1번 중요한데. 자, 판례 1번 이거 보자. 집행정지는 집행부정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조치다. 이러면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주려면 전제 조건이 이에 대한 취소송 같은 본안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서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한다. 따라서 법원이 취소송 제기받고 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줬더라도 그 후에 본안 소송이 여기 결정됐다나 본안 소송 취하됐다 그러지? 소송했던 사람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불렀대. 그럼 몸통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결정 자동으로 같이 소멸을 한 거야. 법원이 뭐 집행정지 결정 내렸던 걸 취소한다 이런 조치를 할 필요도 없이. 따라서 셋째 줄 본안 소송 취하. 그러면 넷째 줄 법원이 내려줬던 집행정지 결정은 당연히 효력 소멸. 이게 키워드지. 본안 소송 취하 몸통이 사라지면 꼬리에 해당하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도 당연 소멸이다. 논리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2번 판례도 알아둬야 돼. 그지? 자, 2번 한번 또 읽어보자. 뭐라고 하면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집행을 정지해달라. 하여튼 누가 묶으면 집행정지해달라는 사건에 있어서 신청이 들어왔어. 그러면 법원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그러니까 자 여기 봐봐. 요걸 그대로 보자. 그대로 보면 세무서장이 A한테 과세 처분을 했는데, 그지? 상대방이 이 과세 처분은 좀 얘를 안 맞다. 이거는 효력정지, 집행정지보다 아까 이제 시장이 A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A가 취소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대? 그 다음에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플러스 이거 집행을 정지시켜달라. 영업정지 처분 판결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 하고 신청이 들어왔대. 그러면 자 이거는 뭐지? 취소소송은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이니까 취소해서 없애달라고 청구하는 거지. 근데 이거 심사에서 판결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지금 급하다. 이거 영업정지 처분 판결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 이거를 같이 신청한 거예요. 그지? 그런데 첫째 끝에 소송 대상이 됐던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밑줄 쳐주세요. 처분 자체가 적법인지 위법인지는 본안 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 취소송 제기에서 즉 이 소송 대상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정하는 겁니다. 이 본안 소송인 취소송에서는 소송 대상인 처분이 위법 여부 판정해가지고 한참 걸려서 이때 가서 판정 내리는 거지. 여기서 이게 본안 심리로 판정할 문제. 이거는 처분의 위법 여부는 본안 재판에서 판단할 문제고,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받으면 아까 법 페이지 위에 집행정지는 무슨 요건 갖추면 돼? 이거 안 멈춰놓고 재판 진행하면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그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갖고 판정하는 거지. 따라서 여기 보면 셋째 줄에 집행을 정지할, 집행정지를 해줄 거냐, 집행정지 해줄 거냐 여부는 뭐만 갖고 판단하는 거야. 위에서 읽었듯이 행정소송법이 정한 집행정지해주는 요건이 있잖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이걸 갖고 따지는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거 처분의 위법 여부 문제하고 집행정지 해줄 거냐 여부 문제는 별개다 이거지. 집행정지 해줄 거냐는 법이 정한 집행정지 요건 충족됐느냐? 이거가 이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거지. 그래요? 법이 정한 집행정지 요건에 충족이 되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고,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인가 아닌가는 집행정지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거야. 그거는 이 본안 심리인, 본안 청구인 취소송 제기에 대해서 시간 한참 들여서 판정할 문제고, 집행정지 문제는 법이 정한 집행정지 요건에 맞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할 문제래. 그래서 이번 판례의 전반부 문장은 두 가지. 자,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뭐야?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 가지고 집행정지 해줄 거냐 아닐 거냐 그거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야.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 가지고 집행정지 해줄 거냐 아닐 거냐 그거 기준 삼으면 안 되고, 그거는 본안 재판에서 결정할 문제고, 집행정지 해줄 거냐 말 거냐 법원이 심사할 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집행정지 요건을 갖췄느냐 이것만 심사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줘야 될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거기 넷째 끝에 읽어보자. 나아가 집행정지는 집행부정지원 측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 응? 자, 그 밑줄 치자. 집행정지는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 응? 그러니까 나중에 원고가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소송에서 이겼지만 이게 정지가 안 된 상태로 계속 돼 있어서 처분의 효력 등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돼 있어서 나중에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걸 막아주기 위한 그런 임시적 구제수단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 또 나오죠. 자, 이 말을 이 2번 판례에서 끝쪽에 있는 내용은 뭐야?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 이게 명백.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적법하지 않음이 명백. 않음이 만약에 명백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을 보자. 신청인이 이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게 명백해. 그러면 이 말은 뭐야? 신청인, 즉 원고. 그러면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승소 가능성이 없어요. 없음이 명백한 거야. 이 말하고 똑같지? 응? 명백. 그럼 아까 뭐 있어요? 집행정지라는 건 나중에 원고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를 대비해서 그 판결이 휴지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고를 임시 구제해 주기 위한 거잖아. 근데 얘가 처음부터 소송을 취소하는 소송을 냈을 때부터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게 명백해.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이럴 때는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집행정지를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응? 최소한 얘가 소송을 냈는데 이 영업정지법은 취소해달라고 소송했는데 얘가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야 그 판결 나올 때까지 이 처분을 효력을 정지해 주니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지. 얘가 워낙 소송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때는 집행정지 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그러면 다시 분석하면 원칙, 이번에 앞부분에 밑줄 치고는 원칙 얘기를 하는 거야. 원칙적으로 이 처분이 위법인가 아닌가는 본안 심리에서 판정을 내릴 문제고, 집행정지를 해줄까는 법이 정한 행정수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나, 그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했는가, 이렇게 해서 이거는 구별을 해야 될 문제긴 한데 하는 게 전반부고, 하지만 적어도 집행정지라는 제도는 승소했을 때를 대비해서 임시 구제해 주는 거니까
최소한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게 명백할 때는 집행정지를 해줄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 2번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그 오른쪽에 이제 동그라미 2번하고 연결되는 거야. 응? 집행정지를 시켜줄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해야 된다. 응? 항고소송에서. 그죠? 그러면 자, 3번 판례 보면 그 아래쪽에 봐. 3번. 자, 그건 아예 판례로 공부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첫째 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이게 문장의 주어 뭐 했대?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응? 제목. 이거는 뭐래? 처분이 아니래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래. 그럼 봐. 처분이 아니면 어떻게 돼? 처분이 아닌 걸 갖고 처분이라고 생각해서 취소되는 항고소송을 제기했어. 그럼 이거는 요건을 못 갖춰서 본안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 인정될 수 없다는 거지. 본안 소송 요건 자체를 못 갖췄잖아. 집행정지 해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오른쪽에 와서 집행을 정지해 줄 수 있는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동그라미 니은 번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는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하고 똑같은데 요거 부분에 보면 또 어떻게 되지? 자, 부작위는 정지해줄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뭘 정지시켜, 그죠? 그래서 정지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거부 처분은 정지시켜줘봐야 상대방이 정지로 인해 얻는 이익이 임시로 얻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 행정심판에서 설명하고 똑같아요. 정지시켜줄 이익이 없어요. 정지시켜줘봐야 상대방이 얻게 되는 어떤 법적 이익이 없어. 그래서 집행정지가 허용이 안 돼. 응? 이 말이야. 거기 동그라미 2번, 니은 번.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 응? 그 첫째 줄만 잘 공부하세요. 응? 그 다음에 자, 디귿, 리을, 미음 있는데 디귿 하나 정도 공부하자. 그죠? 디귿은 부담, 부관 중에 부담 얘기지? 이미 공부한 거. 부관 중에 부담만은 주된 행위하고 분리시켜서 독립적으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만, 주된 행위는 놔두고 부담만 정지시켜달라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야. 부담만 정지. 부담만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 응? 그 정도 합니다. 리을, 미음은 넘어가세요. 그리고 판례가 둘 나오는데 판례 키워드가 뭐죠? 1번이나 2번이나 다 거부 처분이 나옵니다. 응? 결정적 키워드가 거부 처분 나왔죠? 그럼 여기 썼지. 자, 그러면 거부 처분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국민이 뭔가를 신청을 하는 거지. 자기한테 뭔가 이익되는 행위 해달라고 신청. 행정기관이 신청받고 거부 처분.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이 집행정지, 효력정지 받으려면 어떻게 돼? 본안소송 먼저 제기해야지. 거부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플러스 집행정지. 응? 이거 판결 나올 때까지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해달라. 그런데 이거 정지해주면 어떻게 돼? 거부 처분 임시로 없는 상태처럼 되지? 상대방이 허가해달라고 신청해. 임시로 허가받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잖아. 거부 처분이 임시로 없는 상태가 돼서 신청 시점으로 되돌아간 결과만 되지 임시로나마 허가받은 상태가 돼서 뭐 영업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상태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판례 읽어봐. 뭐 투전기업소 허가 갱신해달라는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거부 처분을 내렸대. 응? 근데 거부 처분 받은 상대방이 이 거부 처분 취소해달라 소송하면서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대.
그런데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줘봐야 어떤 결과만 돼? 거부 처분이 임시로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될 뿐, 즉 거부 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 시점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결과만 될 뿐, 아무것도 이 사람한테 허가가 임시로나마 갱신돼서 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정지 결정을 내려줘봐야 아무런 이익이 되는 게 없다는 거야. 응? 그렇죠. 그래서 거부 처분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려줘도 거부 처분이 없었던 것 같은 상태, 즉 거부 처분이 있기 전의 상대방이 갱신해달라고 신청했던 시점의 상태로 되돌아가는데 불구하고 뿐이다. 그죠? 따라서 했지. 그래. 거부 처분의 효력 정지는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야. 결론은 뭐야? 우리가 머릿속에 외우는 거. 거부 처분은 효력 정지해달라고 청구할 이익이 없다. 바꿔 얘기하면 효력 정지를 해줘봐야 아무것도 상대방한테 이익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거부 처분 마지막 결론, 효력 정지를 청구할 이익이 없다.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야. 야,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사람 누가 만나러 왔어. 근데 이거 만나게 해달라는 신청을 받고 거부했대. 여기도 중요한 건 거부 처분이야. 그치? 똑같아 논리. 왜 못 만나게 하냐? 접견 거부한 거. 거부 처분 취소해라 쓱 내고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했잖아. 근데 정지시켜줘봐야 신청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거지. 임시로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잖아. 따라서 거부 처분 효력 정지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임시로나마 구제될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지? 그 다음에 3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배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기서 말하는 기억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이거 중요하게 여기서 법이 말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이제 집행정지 해줄 수 있는 건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이건 하자.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금전 보상이 돈으로 보상해 주는 거, 이것만 갖고는 구제가 될 수 없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래서 원상 회복 또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금전 보상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형, 무형의 손해를 통틀어 말한다. 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뜻 판례가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거다. 이거 중요해요. 기억번. 넷째 줄. 다만 그 손해의 규모가 현저하게 클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의 규모가 예를 들어보자. 1,000만 원 나한테 지금 이거 어떤 행정처분 효력 안 멈춰주면 나는 지금 1,000만 원을 일단 내야 된다. 그럼 나는 1,000만 원 낼 돈이 없는데 당장 뭐 끼니 걱정해야 할 사람인데 1,000만 원을 내야 된다. 이거 판결 나올 때까지 내야 될 의무를 멈춰달라. 이거 나한테는 1,000만 원 엄청 커. 큰 돈이야. 근데 우리 재벌 회장님한테는 1,000만 원이 껌값이야. 그리고 절대적인 액수로 1,000만 원이 이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냐 아니냐, 이걸 단정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사안마다 그 원고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절대적인 손해 액수 갖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안별로 이거 안 멈춰놓고 이거 납부해야 된다. 일단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따지면 이 사람한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그 사안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손해 규모가 현재 클 것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효력 정지해달라고 신청,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할 때도 뭐가 있어야 돼?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아까 한 얘기죠. 정지 결정을 법원이 내려줌으로써 상대방의 뭔가 임시로나마 구제되는 법적 이익이 있어야 정지 결정을 내려준다는 거야. 아무것도 구제되는 이익이 없을 때는, 법률상 이익이 없을 때는 정지 결정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죠. 자, 다음 페이지를 가보니까 판례가 몇 개 나옵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본 거. 자, 그 중에 1번 판례가 나오는데 중요합니다. 자, 1번 판례 보면
셋째 줄, 밑줄 쳐놨지. 사업자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응? 이런 말이 나오면 요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문장을 보면, 자, A라는 기업에 대해서 행정청이 뭐 했어요? 행정청이 당신 뭐뭐 위반했으니까 얼마 내래? 예를 들어 거기 285 과징금, 응? 뭐 그냥 줄여서 300억 과징금 납부해라. 부가처분이 있는 거지. 근데 A 기업은 지금 굉장히 뭐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야. 그 이 300억을 여러분 우리가 행정법 배운 거에 따르면 부가처분이 나오면 일단 어떻게 돼? 언제까지 납부해라고 기간을 줬을 거 아니야? 원칙대로 하면 A 어떻게 돼요? 300억 부과받고 먼저 내야 됩니다. 그죠? 기간 내에 먼저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원칙적으로 하면 납부를 먼저 하고, 공정력 있잖아. 일단 효력이 있으니까 일단 납부를 먼저 하고 기한 내에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자기한테 과징금 부과한 거 위법이다. 취소해달라. 그리고 납부한 거 반환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응? 이거를 같이 청구해서, 그래서 이자까지 쳐서 이기면 반환받는 거잖아. 근데 이 A 기업으로서는 지금 이거 납부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아니 지금 코로나로 기업이 무진장 어려운데 이거 납부하려면 먼저 납부를 먼저 하고 싸우라고 하면 그 납부할 돈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부할 돈을 은행에서 빌리느라고 어마어마한 이자를 주고 또 빌려야 될 텐데, 그러면 최종 이거 과징금부가 위법인지 판결 나오려면 뭐 한 1년 2년 걸릴 텐데 그동안에 이자도 이자 묻느라고 기업 망해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지. 응? 그렇다면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면서 납부를 일단 안 한 상태에서 소송을 냈고, 응? 그러면서 뭐 한 거야? 이거 부가처분 이거 납부하는 거 유예시켜달라는 거지. 그게 바로 뭐야? 이거예요. 후속 집행 이거 정지시켜달라는 거지. 응? 이거 정지 안 해주고 일단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기업 망할 정도가 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게 기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는 경우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정지, 납부 안 하고 일단 싸울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사례야. 응? 자,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 사업자의 경우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판례가 있네. 2번도 공부할 거야. 2번은 어떻게 돼? 이 사람은 현역, 지금 이 2번 판례면 남자가 이거 그 현역으로 군대 가는 것 대신에 지금 뭐 했대? 응? 응. 이 사람 아마 첫째 줄 끝에 보니까 뭐 특례 보충력으로, 그죠? 그 보충력 편입 처분을 받아가지고 뭐 지금은 없어진 제도지만 옛날에 방위, 응? 그 보충력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이제 군대 마친 거로 쳐준대. 이 사람 근무 기간, 그러니까 보충력으로 둘째 줄 보니까 한 2달 정도만 더 근무하면 일단 이 사람은 군대 마친 거로 되는 거야. 그치? 근데 2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뭐 한 거야? 얘, 뭐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뭐 보충력으로 제대로 근무를 안 했다. 그래갖고 현역병 징집을 다시 낸 거야.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한 거야? 자기 현역병 징집 처분 취소해라.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한 거지. 그치? 현역병 처분의 집행정지. 근데 이걸 안 받아주면, 집행을 정지 안 해놓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그 2달 마저 근무를 못하고 현역으로 가야 돼. 현역으로 가면 그동안에 보충력으로 근무했던 건 다 꽝이 되고 현역으로 가서 전 그 군 복무기간 전부를 다시 채워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응? 따라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현역병 징집 처분을 효력을 멈춰주고 뭐로 일단 어떻게 돼? 보충력으로 2달을 일단 더 근무하게 해줘라. 그래서 일단은 2달을 마치고 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면, 승소하면 현역병 징집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되고 이 사람은 보충력으로 다 군복무를 마치게 되면서 이 사람은 다시 이중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게 됐잖아. 그지? 그거 생각하면, 응? 2달 정도만 더 보충력으로 채우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쳐주게 되게도 인정될 수 있게 되고 현역 근무를
이중으로 안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 현역병 징집처분의 효력을 멈춰놓고 재판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 사례 이것도 보고 3번 사례는 교도소 이송입니다. 교도소 이송. 응? 키워드가 교도소 이송. 자, 교도소 이송 조치. 이거는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을 합니다. 두 가지 공부예요. 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요거 알아두고요. 처분으로 인정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어? 처분이니까 교도소장이 뭐 했대? 자, 우리가 분석해보면 첫째 줄에 상고심 계속 중에 이런 말 하지. 상고심 하면 아까 배웠지? 지금 이거 대법원에 지금 재판 진행 중이야. 그러니까 이게 형사재판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유죄냐 무죄냐 지금 마지막 재판이야. 대법원. 그치? 그럼 이 사람 지금 맨 처음에 어디 수용돼 있지? 서울에 가까운 안양교도소에 수용돼 있어. 그래서 이 사람 마지막 대법원 마지막 재판이니까 유죄냐 무죄냐가 판정 나오는 마지막 재판이니까 돈 많이 써가지고 아주 뭐 유명한 비싼 변호사를 서울에 있는 비싼 변호사를 선임을 한 거야. 응? 그 이제 마지막 재판에 대법원 재판에 대비. 근데 갑자기 어디로 보낸대? 자, 경상도 진주교도소로 이송시키는 거 버린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진주교도소로 이송되게 되면 이 자기 서울에 그 비싼 돈 주고 선임한 변호사하고 자주 만날 수가 없게 된다. 응? 그럼 변호인의 도움을 제대로 못 받게 돼서 대법원에서 자기 유죄 판결 받을 수도 있다. 응? 그럼 이건 이제 끝나는 거거든. 그렇다면 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안양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송시키는 이 처분 취소해라 소송하고 그다음 뭐야? 이거 판결 나오기 전까지 유죄나 무죄나 판결 나오기 전까지 이송시키는 조치 정지해달라. 응? 이거 정지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응? 그래서 정지 필요 인정했습니다. 그죠? 자, 1, 2, 3번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알아두세요. 5번은 지방의회 제명 의결, 그지? 지방의회 의원직 제명 조치가 있었는데 그거 제명 의결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어. 첫째 줄, 그지? 그리고 그 의원이 뭐야? 이거 무효인지 아닌지 최종 판결 나오기 전까지 제명시킨 조치 효력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의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신분과 명예상의 불이익, 신분 명예상의 불이익, 그 다음에 정신적 고통, 이거 물어봤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응? 그런 의미에서 5번 보도록 합니다. 자, 5번.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들 있지? 자, 1번 항정신병 치료제 요양기부의 인정기준한 보건복지부 고시, 이게 제목이고 이거는 고시라고 만들었지만 처분성 인정한 거예요. 처분. 근데 이거 뭐야? 효력 안 멈추고 계속 적용되도록 한다면 제약회사가 이 고시에 대해서 소송을 냈어. 취소해달라고. 제약회사가 취소해달라고 소송했는데 이거 고시의 효력을 안 멈춰놓고 재판 진행하면 나중에 제약회사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거기 보니까 뭐야? 경제적 손실, 기업 이미지, 신용훼손. 심각하다. 이것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 즉 꼭 유형의 손해만이 아니지 무형의 손해도 이것도 포함하는데 이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라 그랬어. 참. 응? 그치? 이거 보자. 그 제약회사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 기업 이미지 및 신용훼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1번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3번 이거 묶어보세요. 2번, 3번. 자, 세금부가 과세 처분으로 인해 입은 손해. 이건 어땠대? 첫째 끝에 과세 처분이 나중에 소송에서 무효로 확정나거나 취소되면 이미
납부한 세금액 되돌려 받고, 응? 그리고 손해 입은 거 또 손해배상도 청구해서 받고, 결국 뭐야? 소송에 이기면 구제될 수 있는, 그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구제될 수 있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세금 부과처분 1억 정지해달라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 적어도 아까 왼쪽에 1번처럼 어떤 기업에 대해서 뭐 세금이 부과됐거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그거를 납부하고 소송으로 싸우라, 정지 안 시켜주고 납부한 뒤에 소송으로 싸우라, 이렇게 하면 기업이 망할 정도, 중대한 경영위기 맞게 될 정도가 돼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고, 그럴 정도가 아니라는 일단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고 싸워라, 그지? 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도 공부해서 유흥접객업 허가는 술집이야. 어떤 술집 영업 허가받아 영업하다가 뭘 위반했다고 뭐 당했다? 허가 취소당했어. 응? 허가 취소 나가니까 상대방 업자가 허가 취소시킨 거 위법이다 하고 취소송을 냈대. 그러면서 그 허가 취소 조치 효력을 멈춰달래. 근데 안 멈춰줬죠, 법원이. 응? 그거 안 멈춰놓아서 이 사람이 영업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진행했고, 나중에서 소송에 이긴다 하면 모르다가 구제받을 수 있대. 그 뭐 영업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하고 뭐 인테리어하고 막 이런 거 비용은 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다 금전으로 구제될 수 있는 손해이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집행정지 안 해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2번, 3번 다 집행정지 인정 안 해준 거. 그 다음에 5번 판례 조금 어려운데, 5번 판례 보면 그 5째 줄에, 자 우리 행정기관이 항공사에 대해서 노선을 배정해 준대. 응?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는 뭐 사실 그동안에 양대 항공사가 있었지. 어디하고 어디였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있었는데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 지금 흡수됐어요. 그죠? 대한항공이 다 먹어버렸어. 근데 이게 또 요새 뉴스 그런 거 보면 알지. 우리나라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흡수,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거 우리 정부는 승인해 줬어요. 응? 근데 외국에서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이게 이제 소위 독과점, 응? 거대 기업이 생겨갖고 독점 기업이 되면 이제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이제 해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외국에서는 승인을 안 해주면 또 우리 국제적 기업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엊그제도 뉴스에 나오더라고. 우리 정부는 승인을 해줬어요. 흡수합병, 기업 간의 흡수합병을.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항공사가 있긴 한데 다른 항공사들은 되게 소규모잖아. 뭐 제주항공이니 뭐 조그만 회사들이 항공사가 있는데, 이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이제 큰 기업이었는데 이게 둘이 합쳐서 거대 공룡기업이 되는데 우리는 승인을 해줬는데 해외에서는 이게 지금 아직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더라고. 자, 어쨌든 5줄에 보니까 정부에서 어떤 A라는 항공회사에게는 손님 많은 노선을 배정해줬고, 그지? B라는 항공회사에게는 손님이 적은 노선을 배정해주니까 B라는 항공회사가 열받은 거야. 어? 그래서 왜 경쟁 항공회사에 대해서는 손님 많은 노선을 부여해서 노선 면허를 내줌으로 있어서 자기네 회사의 노선 점유율이 감소되고, 그렇게 해서 경쟁력도 떨어지고 대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또 그 원래 부여받은 노선과 연계된 노선을 또 개발하거나 다른 항공사와 전략적 제휴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는다. 근데 이런 정도의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 집행정지 안 받아줬어요. 응? 네, 그런 사례로 보세요.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만 집행정지 해줄 수 있다. 응? 반대로 얘기하면 집행정지해주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못 해준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특히 동그라미 5번. 아까 한 얘기랑 비슷한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만 한다. 응? 판례.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법에는 규정이 없는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이 명백하지 않아야 된다. 응?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요건이라는 거지. 네. 그러면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말은 뭘까? 아까 한 얘기 생각해. 상대방이 자기한테 행해진 영업정첩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냈는데 법원이 보기에 이 영업정첩은 위법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해. 즉 이유 없음, 여기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 이꼬로 원고에 이유 없으면 어떻게 돼? 기각된단 말이야. 즉 원고 패소 판결이야. 그럼 원고에 승소 가능성 없음이 이거야. 그러면 원고의 승소 가능성 없음이 이 말이 똑같은 거지. 원고에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명백하지 않아야 된다. 아까 한 얘기랑 똑같잖아. 최소한 승소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여야 뭐 집행정지라는 걸 해줄 수 있는 거지. 아까 판례 기억나잖아. 집행정지란 건 나중에 원고가 승소했을 때를 대비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임시로 취해주는 조치인데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집행정지 해줄 수 없는 거다. 그 취지가 안 맞다. 그래서 요거 원고의 승소 가능성 없으니. 자, 5번 매우 중요하고 자, 판례 알아보기 1번은 같이 읽고 가자.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의 요건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 공공복리는 그 처분 멈춰놓지 않고 계속 집행이 되도록 됐을 때 관련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 자, 거기 공공복리 뜻 뭐래? 집행정지 해주기 어려운, 집행정지 해줄 수 없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안 된다 할 때 그 공공복리란 그 처분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을 말한다. 응? 네, 그 말 알아두고 한번 시험 나왔었고. 자, 2번은 이미 설명된 거. 응? 자, 그리고 밑에 집행정지의 요건과 입증 책임의 소재라 그랬지? 자, 입증 책임은 재판에서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기본 원칙 재판에서 어떤 쟁점이 되는 걸 누가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느냐 문제는 지한테 유리한 건 지가 입증하는 거다. 이 논리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자, 국민은 원고 소송을 낸 원고 측은 나한테 법이 정한 집행정지 해줘야 되는 이러이러한 요건이 있다는 거는 원고 집행정지를 받기를 원하는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될 것이지 이거 멈춰놓지 않고 진행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긴급하니까 예, 정지해줘야 된다. 이거는 원고 측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고 반대로 어떻게 돼? 안 된다. 이 사건 집행정지해 놓으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해주면 안 된다는 건 집행정지를 반대하는 행정청 측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겠지. 그 얘기야. 말만 어렵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한테 유리한 건 지가 입증해야 된다는 논리를 적용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응? 네, 그렇게 정리하고요. 자, 집행정지 결정의 절차 아까 법조문 읽었었어. 첫째 줄 신청을 받아 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또는 직권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올라가면 동그라미 2번. 자, 읽어보자. 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행정에 있어서 3자도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제3자가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자,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3자라는 개념은 어떤 처분이 있게 되면 여기 행정청이 있고 여기에 상대방이 있으면 처분의 상대방 말고 이 처분 때문에 누군가가 불이익받는 제3자 그지? 이렇게 있겠지? 예를 들면 행정청이 A한테 공장 건축허가 내주면 인근 주민이 3자로서 불이익받는 자 그지? 이런 경우 자, 이때 제3자가 집행정지 신청할 때 제3자가 둘로 나눠집니다.
제3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 행정소송법은 소송의 당사자가 처분 취소를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가 제기한 소송에 다른 원고 피고 다른 원고 피고가 싸우는 소송에서 소송에 참가인이 된 경우, 단순한 참가인일 때 소송의 당사자냐 참가인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응? 그래서 소송의 당사자일 경우와 참가인일 경우에 다르고, 이때는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게 통설이에요. 법은 명시해 놓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그래서 거기 뭐 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응? 자, 제3자는 소송에 자기가 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당사자일 경우에는 어떤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지만, 남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도 이해하게 있으니까 나도 소송에 참여하게 해달라 해서 소송에 참가인이 된 경우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권이 없다라고 본다. 이렇게 정리를 거기다 옆에다 해놓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집행정지 결정의 범위 그냥 한 번 더 읽고 지나가죠. 아까 이미 다 앞부분에서 법조문 했죠? 읽으면 집행정지는 처분 등의 효력 정지할 수도 있고, 집행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절차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 일부나 전부를 정지할 수도 있고, 다 아는 얘기. 그 중에 제일 센 건 효력 정지니까 그는 집행이나 절차만 정지해도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효력 정지까지 하면 안 된다. 다시 써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 밑에 보니까 뭐 나왔지? 판례,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시킨 처분에 대해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행정청이 맨 처음에 산업기능요원 편입시켰다가 다시 취소시키는 처분을 했나 봐. 그래서 상대방이 이거 취소해라 하고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거 효력정지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 응? 뭐야? 저기 후속 절차만 정지해줘도 결국 얘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시키고 뭐로 가는 거야? 응? 현역병으로 이제. 그럼 얘가 산업기능요원으로 언제 저 편입 처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이제 근무하도록 했는데, 그거 응하지 않고 안 가고 있으면 결국 잡아다가 뭐 해야만 목적 달성하는 거지, 얘가 안 하고 있다고 뭔가 바로 목적이 달성되는 건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후속 조치면 못하게 막아놔도 얘는 이 사람 상대방은 불이익당하는 건 없습니다. 그죠? 후속 조치를 못하게만 막아놔도. 그렇기 때문에 후속 절차만 정지해줘도 충분하다. 굳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시킨 조치를 효력까지 없는 상태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응? 자,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그 다음에 뭐 판례하라고 이거 좀 넘어가세요. 집행기 결정.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중요하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 내리면 소송 당사자인 원고, 처분행정청 다 정지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응? 그런데 중요한 건 첫째 끝에 관계행정청과 제3자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응? 이게 중요해요. 관계행정청과 3자에게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미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이런 거지. 뭐가 있냐면, 자, A가 신청을 했고 A에게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줬어. 그죠? 시장이. 그런데 인근 주민이 공장 건축 허가 취소해라 하고 소송을 냈어. 응? 인근 주민이 공장 건축 허가라고 취소를 제기하고 시장을 피고로 해서, 그러면서 여기서 집행 정지해달라. 응? 신청이 들어갔고 법원이 정지 결정을 내려줬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공장 건축 허가 효력을 정지하지는 않고
효력을 정지했다고 치자. 효력 정지. 예? 효력을 정지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장 건축 허가는 일단 없는 거와 마찬가지 상태가 돼. 이 결정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 인근 주민, 시장, 소송 당사자의 원고 피고한테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소송 결과에 이용있는 3자 A한테도 효력이 있고 A는 어떻게 돼? 공장 건축하는 걸 중단해야 됩니다. 판결 나올 때까지 공장 건축을 중단해야 돼. 집행정지 결정으로 소송 당사자 아닌 이해관계에 있는 3자에게도 정지 결정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동그라미 2번 관계행정 소송 당사자법에는 관계행정점이 3자에게도 미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읽고만 가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 내리면 법원이 집행정지하면서 언제까지 정지시킨다 이렇게 정해놓을 수도 있는데 그 정해놓지 않으면 이 처분 취소해야 될지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 정지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냥 읽고 지나가고 이때 4번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결정 효력은 특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발생. 자,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정지시키는 효력이 생기는 거지 소급하지는 않는다. 요게 포인트. 즉 여기서 A가 공장 건축 허가 받아갖고 1층까지는 완공했어. 그런 상태에서 법원이 정지 결정을 내리면 그 1층까지 완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 안 줘. 더 추가로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거지 이미 지어진 부분까지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장래에 향하여 정지시키는 거에 효력이 생기는 거지 이미 이루어진 일에까지 소급해서 정지시키지는 않는다. 그거 포인트. 그죠? 그다음 방가로 5번 동그라미 1번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 내렸는데 한번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죠? 계속 정지시켜 놓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든지 또는 집행을 정지해야 될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어떻게 돼? 법원은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정지 결정했던 걸 다시 취소해서 없앨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그냥 그대로 시험에 쓰입니다. 자, 그 정도로 보면 돼요. 네, 그렇게만 하고 그 밑에 판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쌍가루 4번을 보면 가처분이라는 말이 나오지. 가처분. 이 가처분이 행정심판에서는 뭐로 부른다 그랬지? 임시처분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임시처분. 자, 그러면 여기에 인정 여부가 중요해. 인정 여부. 자, 첫째 줄 우리나라 현재 행정소송법에는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집행정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둘째 줄 행정소송에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가처분 제도가 행정소송에도 준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다수는 긍정하나 판례는 부정. 판례 부정. 자, 정리. 행정소송법에는 가처분. 자, 가처분이 키워드야. 가처분. 행정소송법에는 규정 없음. 판례는 인정 안 함. 이게 핵심이지. 자, 그래서 거기다가 정리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앞에서 행정심판 할 때도 했어. 행정심판에서는 자, 우리가 이렇게 불러. 가구제라 그래. 가구제. 가가 임시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최종 판정 전까지 임시구제하는 제도. 이게 보통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행정심판에서는 뭐야? 국민한테 행해진 불이익조치 최종 판정 나올 때까지, 재결 나올 때까지 정지시킨다. 뭐야 이거? 불이익조치 멈추는 집행정지. 인정했다 그랬지? 그 다음에 또 뭐야? 국민에게 이익되는 조치 최종 판정 나올 때까지 임시로 해주라. 뭐 있어? 임시처분. 소위 한자말로 다시 부르면 가처분이라는 것도 인정. 그런데 행정소송에서는 뭐만 인정해줘? 집행정지만 인정하고 있어요. 집행정지만 인정. 뭐 없다? 가처분. 임시처분이라는 제도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시험의 포인트는 요거죠, 요거. 행정소송은 집행정지만
한 가지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는 거지. 가처분 내지 임시처분이라고 하는 제도는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응? 그래서 오른쪽에 판례. 1번의 두 번째 줄. 민사소송법이 정한 가처분이라는 걸 주장을 해서 행정정리하는 어떠한 행정행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으로 청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2번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처분을 적용해서 행정청이 행정행위 금지해달라고 청구한다. 2번으로 공부하세요. 공부. 자, 1번은 2번보다 더 한 10년쯤 전의 일로서 응? 그때는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을 때라 2번으로 정리하면 돼요. 과거에는 민사소송법에다 통합되어 있었는데 이제 분리돼서 민사집행법이라고 따로 만들어졌는데 민사집행법에 정하고 있는 가처분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가처분해달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청의 행정이 금지를 청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응? 자, 2번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제도가 행정소송에는 준용되거나 적용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여러분들 요새 가처분이라는 얘기가 언론에 등장해. 가장 최근의 사건이 뭐가 있냐면 책이 하나 요새 책이 2권 출간됐다. 2권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지.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지자들이 편지 보내온 거 이거 답장한 거 이런 거 묶어갖고 책 하나 냈대요. 응? 책 하나 냈어. 응? 그거 하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뭐냐면 변호사가 쓴 책인데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씨하고 이재명의 형 사이의 관계를 이걸 쓴 책이래. 응? 그래서 책이 2권 있는데 그 중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뭔가 그 형의 관계에 대해서 쓴 책 그거 어떤 출판사가 출판을 했어. 응? 근데 민주당 측에서 소송을 냈어. 그 책 판매 책은 이미 나왔어. 응? 그러니까 판매를 중단해달라. 응? 판매 중단해달라. 그래서 무슨 소송으로 할까? 행정소송일까? 민사소송일까? 그건 민사소송이야. 왜냐면 민간 기업인 출판사가 책을 낸 거에 대해서 개인이 했든 정당이 했든 하여튼 그런 사법적인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야. 근데 민사소송에서는 이렇게 취소해라 무효라 이런 본안 소송 제기 안 하고 그냥 임시처분, 가처분만 해달라고 딸랑 신청 안 한다고 가능해. 행정소송에서는 아까 뭐 한다 그랬어? 취소해달라, 무효 확인해달라 이런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만 거기다가 붙여서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러잖아. 근데 민사소송은 그냥 정지시켜달라는 것만 법원에 그것만 딸랑 신청해도 가능해. 그래서 그 출판사를 상대로 민주당 측에선가 책 판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려달라. 응? 이런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게 1월 12일쯤인가 며칠쯤인가 이제 내려질 예정인가 봐. 응? 그게 이제 뉴스거리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이 가처분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데 행정소송에서는 가처분이라는 건 인정 안 된다. 응? 자, 거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서 이제 심리와 판결이라는 주제로 가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보지만 행정심판에서 공부한 거하고 논리가 똑같잖아. 집행부정지원칙, 집행정지 다 같은 논리예요. 그죠? 그다음에 심리와 판결도 거의 같은 논리. 응?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심리 판결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기관 소송, 민주소송 또 짤막하게 남아있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